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라마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지금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강의를 진행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수업 준비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거니와. 그래서 지금 현재 온라인 계약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선생님은 또 선생님 나름대로 지금 아이들,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얼마나 또 공부 잘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되는 어떤 부담스러움, 학교 업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시간을 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래엔 출판사, 고1 미래엔 출판사의 대단원 1단원의 문학의 빛깔이라는 그 내용 중에 4단원, 소단원 4의 그 교술문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술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이 교술문학. 사실 교술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 별거 아니야. 가르칠 교하고 펼 술자를 갖다 쓴 건데 그 교훈적 성격, 가르치는 내용의 것을 갖다가 펴는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술문학의 하위 분류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수필도 있고, 그 다음에 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지글도 있고, 그 다음에 기행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죠. 근데 특히나 이 수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 개념이에요. 아직까지 모른다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갖다가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수필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기 형식처럼 그냥 비전문적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을 쓰는 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교술문학이라는 것과 수필은 어쨌든 결국에는 교훈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그 글에서도 우리는 배울 만한 교훈성 있는 글이 담겨 있는가,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이 글은 연암 박지원 씨가 쓴 글인데, 그 중에서 이 고전 수필의 장르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필이긴 수필인데 옛날에 쓰여진 수필이니까 고전 수필이죠. 거기다가 기행 수필이기도 해요. 기행 수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행문에다가 수필이 플러스가 된 거지. 때문에 이 기행문의 요소도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울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울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슬픔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눈물, 슬픔, 뭐 절규,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것의 어떤 우리들의 어떤 통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어떤 참신한 그런 해석이 등장합니다. 예, 그게 박지원 씨의 머릿속에서 등장했죠. 그래서 이 울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기행문의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행문의 요소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견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상이 등장하거든요. 요 세 가지의 기행문의 요소가 지금 이 글 속에서 어떤 부분에 담겨 있는지를 갖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걸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일반적 생각과 그 다음에 창의적 발상, 이 둘의 대결이라기보다는요, 일반적 생각에 빗대어서 창의적 발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둘을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아니면 상식적인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그 통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고정관념, 편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 버린 창의적 발상은 어떤가,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예? 이걸 중점적으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요렇게 갓난아이를 빌린 비유적 표현의 의미라고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 중간에 갓난아이를 빌어서 그 비유적 표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있다는 건데, 결국 갓난아이가 어떻게 이 글 속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사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미,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의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요 네 가지만 일단 꼽아 볼게요. 예. 이거 말고는 딱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글을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글을 배우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글은요, 이 글은 열하일기라는 글에 실린, 열하일기라는 책에 실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연안박지원 씨는 아주 유명하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조 때 활약했던 그런 인물인데, 정조라고 한다면 조선 전기입니까? 후기입니까? 모르는 친구들 은근히 많을걸요? 네. 정조는 후기입니다, 후기.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꼽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말 뛰어났던 정말 임금님을 꼽자면은 세종대왕, 그 다음에 정조 이렇게 꼽거든요. 근데 그 정조 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연안박지원 씨입니다. 이 연안박지원 씨가 열하일기를 썼단 말이죠. 이 열하일기라는 건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사신단으로 열하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이 이 연안박지원 씨가 보고 들은 걸 정리해서 글로 쓴 게 바로 열하일기라는 거예요. 열하는 지명이겠죠, 그러니까. 그죠? 열하에 갔을 때 쓴 일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연안박지원 씨는 왜 청나라의 사신단으로 갔냐, 그거죠. 이 사람은 실학파입니다. 자, 이거는 꼭 알아야지, 이 글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대충 그려봤습니다. 어쨌든 요거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실학 열하일기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이 글을 이해하기에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배경 지식이니까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박지원 씨입니다. 박지원 씨. 이 박지원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실학파기 때문이에요. 실학파. 실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쓸모에 관련된 얘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쓸모 있어야 되는 것. 실생활에 쓸모가 있는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학 사상을 가진 실학가들, 실학파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이 사람은 북학파, 구체적으로 북학파 이런 것은 나중에 역사 선생님한테 배우시고, 이 사람은 사실 이 성리학이라는 기존의 어떤 개념을 좀 뒤집어 엎는다기보다는 그거랑 약간 구별되는 어떤 실생활 쓸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이자라고 외치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실생활에 사실 성리학은 실생활과 관련된 그것과는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맹자와 공자를 하면서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예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임금님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는 데서 어떤 자세, 이런 어떤 실천적인 얘기를 하곤 하지만 그것이 사실 쓸모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거든. 알겠죠? 이 실학사상에 가장 요지가 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용, 후, 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실, 사, 구, 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용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의 어떤 기구를 편리하게 씀으로 해서 어쨌든 편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하는 것, 그걸 이용우생이라고 합니다. 실사굿이라는 것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걸 실사굿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실학파의 어떤 주된 어떤 두 가지의 개념인 거거든요. 결국 쓸모와 관련된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 실생활에 쓸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외치는 게 실학파인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박지원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씨는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열하라는 곳까지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느끼고 그걸 쓴 게 열하일기. 그 중에 속한 글이 바로 이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글이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니, 청나라가 누구야? 청나라는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아주 굴욕에 빠뜨렸던 그런 나쁜 나라 아니야? 맞습니다. 그 나라가 청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나라에 앞서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진부터 시작됐죠. 여진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후금이라 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삼전도의 구조까지 이게 당하는 인조가 가서 이게, 그죠? 남한산성에서 47일간을 그렇게 정말 힘들게 있다가 항복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어떤 시대에 따른 어떤 개념이 좀 약간 달라집니다. 이때는 좀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 청나라가 정말 앞선 문물을 갖다가 많이 수용했고 많이 갖고 있었던 상태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인 게 실학파인 거예요. 청나라 가서 우리 배우자. 우리 지금 우물안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청나라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넓은 땅에 넓은 대륙에 가서 무언가를 좀 우리가 배워보자.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쓸모있는 학문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박지원 씨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뭐 명나라와 같이 어떤 그 사대주의에 빠졌던 예전의 어떤 학자들이 특히나 성리학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죠? 이 실학사상과는 좀 약간 좀 배척이 되는, 대비가 되는 그런 폐쇄된, 좀 약간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실학사상을 가진 실학파들은 그게 다른 나라 문물이라 한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배우자 라고 생각하는 게 실학사상인 겁니다. 네, 박지원 씨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쓴 글이 바로 이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통곡할 만한 자리, 드디어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네요. 그죠? 자,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를 접한 어떤 작가의 기쁨을 표현한 글이에요. 되게 웃기죠? 여기다 써줄게요. 자, 이 작가는 아무래도 박지원일 것이고, 근데 이 내용이 간단히 두 줄로 요약해, 두 줄도 아니지만 어쨌든 한 줄로 어쨌든 짧게 요약한다면 새로운 세계를 접한 작가의 기쁨을 표현한 글이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글이에요. 웃기죠? 근데 통곡이라는 말의 뜻은 상당히 서글픔에 갇혀서 너무 서러워서 너무 슬퍼서 우는 게 통곡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과 둘이 상통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말 이게 서로 닮지 않았을 것만 같은 이 감정인데 이게 어떻게 묘하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박지원의 아주 참신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계를 접한 작가의 기쁨이 왜 통곡을 해야 될 만한 자리인지, 왜 울어야 되는 자리인지, 그 울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는 접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너무 길었다. 그죠? 자, 첫 번째 줄. 자, 7월 초 8일 갑신일. 여기에는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80년 정조 4년 7월 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요걸 가지고 문제 낼 리는 없습니다. 네. 내실 분도 있으려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말다라는 내용으로 미뤄 짐작컨대 상당히 일기문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일기니까요. 그죠? 일기문과 일기문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정사와 한가마를 타고 삼류와 건너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다. 이 정사라는 사람이 바로 이 누구냐면은 명원 씨를 얘기합니다. 박명원 씨. 그 박지원 씨의 뭐 팔촌 형인데 어쨌든 사신의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결국엔 이 사람은 박명원 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마를 타고 여기서 우리는 여정, 그러니까 기행문의 요소 중에 여정, 견문, 감상이 있었는데 여정,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지명이 나타나는 부분은 다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원에서 화성, 화성에서 뭐 전주에서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나오면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정과 관련된 것들은 다 똑같은 도형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삼류와 여정이죠. 지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대요. 아침밥을 먹었다. 그 다음에 12월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이라는 놈이 갑자기 국궁을 하고는 말머리를 쫓아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백탑이 현신하였다. 백탑은 뭐 탑인데, 탑의 이름인데 현신, 요 현신을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신이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는 것을 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춰서 자신을 보일 때, 그때 현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백탑이 아랫사람쯤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무리, 글쓴이와 그 다음에 그 글쓴이의 팔촌 형, 그 다음에 이 정진사를 포함한 이 무리들을 보자면은 윗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아랫 것인 백탑이 현신하였다, 자신을 보였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의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화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무생물인, 그러니까 생명이 깃들지 않는 이 백탑이 어떻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예를 갖추어서 이 사신 무리에게 자신을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백탑이 현신하였다고 의인화시켜서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 짐작컨대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상당히 들뜨고, 그죠? 들뜸, 그 다음에 흥겨운 감정이 묻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안광이 어질어질하대요. 이 안광이라는 것은 눈의 전기라고 우측에 써있죠. 눈의 전기가 어질어질하더니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락내락한다.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그러니까 헛것이 보인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헛것이 보이는 상태. 근데 안광이 어질어질한다. 아, 눈앞이 좀 약간 어질어질하다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상당히 요동벌판이 상당히 광활하거든요. 그래서 현기증이 날 듯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벌판의 광활함으로 현기증이 날 듯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말하자면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서야 깨달았다. 야, 이제야 깨달았다. 뭘 깨달았냐면 넓은 벌판에, 광활한 벌판에 와보니까 깨달았다. 야, 사람이란 뭐다?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쌀을 이고 짐을 이고 뭐 이런 뜻 있잖아요. 그죠?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까지 꺾기 표시해 봅시다. 자,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참 사람이란 이런 대자연에 비하면 정말 하잘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동벌판, 깔끔하게 써줄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요동벌판이 그만큼 광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활한 벌판에서는 하늘과 땅만 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 대자연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 이 아래에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정말 하잘것없구나. 그냥 하늘을 이고 이리저리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 왜 이렇게 느끼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 보자면 정말 빼곡하게 건물들이 빼곡하게 서 있는 그 사이에서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거든요. 그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뉴질랜드 같은 넓은 대자연,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정말 넓고 넓은 드넓은 그런 벌판과 자연을 보면 아, 그 안에 인간이란 존재인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생각하게끔 만든다니까요. 그걸 연하 박지원 씨는 느꼈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지. 워낙에 크거든, 땅덩어리가. 아무것도 없고 허벌판인데 그 속에 인간은 정말 작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됐죠?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라고 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서 이마에 얹는 게 어떤 행동인지는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지만 일종의 어떤 감탄의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바탕 통곡하기가 좋은 곳이로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상당히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인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식으로 인한 어떤 행동이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창의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감탄스러운 상당히 장관을 보게 되면 요동벌판이 넓잖아요. 요동벌판이 넓어. 그래서 그것이 자 여기다 써볼게요. 요동벌판을 봤어. 요동벌판을 봤는데 상당히 광활해. 그래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어. 느꼈으면 이것은 기쁨일 거 아닙니까? 기쁨의 극에 다르게 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 감탄하기 나름인데 이 사람은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기쁨이 극에 달하자 야 눈물 흘리기 좋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통곡하기 목 놓아 울기가 참 좋은 곳이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동벌판에 대한 벅찬 느낌을 표현이라고 써도 되고요. 어쨌든 기쁨이 극에 달해서 웃음이 나거나 뭐 감탄을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신기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기쁨이 극에 달하면 여기서는 그냥 감탄하고 말죠. 하고 말거나 아니면 웃음이 나거나 뭐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이 눈물이라는 것은 목 놓아 운다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잖아요. 근데 박지원 씨는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고정관념을 뒤집어버린 창의적 발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정진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어떤 관습적인 사람인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 천지간의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인 거예요. 자, 정진사의 질문 무엇이냐?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이렇게 광활하고 멋진 곳을 만나서는 벼랑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하고 묻기에 나는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자, 박지원의 대답. 지금 이 글 속에서는 그 구조가 질문과 대답이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질문, 그 다음에 대답. 또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대답으로 지금 이야기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본다면 장관을 보면 우는 것이 아니라 감탄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진사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알겠죠? 이게 일반적인 대중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걸 대표로 해서 정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사는 일반인들의 대표죠. 그 다음에 창의적 발상을 하는 정말 기이한 사람은 바로 이 박지원 씨인 거죠. 그래서 그래 맞는 말이긴 해. 글쎄 근데 청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했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청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뭐 그랬다고는 하지만 해봐야 뭐 그냥 조금 운 정도에 불과했지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나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막 가득 차서 이렇게 크게 울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라는 얘기입니다. 찔끔찔끔 울었지 크게 울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 중에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칠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칠정입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것만이 눈물과 그러니까 울음과 직결되어 있다. 다른 건 사실 아니다. 이거는 울음과 직결되는 것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슬퍼서 우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고정관념이었죠. 그죠? 그러나 칠정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박지원 씨의 주장인 거죠. 그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상식을 뒤집는 글쓴이의 창의적 생각이라고 썼고요.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만하고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고 미움, 욕심 그래도 울음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정말 이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울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기쁨의 달에도 울고, 분노의 달에도 울고, 즐거움의 달에도 울고, 사랑의 달에도, 미움의 달에도, 욕심이 극의 달에도 그래도 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 6가지의 나머지 감정들 또한 눈물이 날만하다라는 아주 새로운 해석인 거죠. 창의적 발상인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뭐예요? 이 글의 요지는 창의적 발상입니다. 알겠죠? 창의적 발상.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엇을? 고정관념을 뛰어넘기 때문에, 뒤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창의적 발상이 가장 요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울음에 대한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감정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정화의 기능.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지금 이 박지원 씨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닐 텐데 참 이게 통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실론이라는 실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뭐 필기학과까지는 아닌데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알죠. 이게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비극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감정의 정화를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박지원 씨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고 얼른 눌리는 마음 있었는데 이걸 빵 하고 뚫어버리는 데는 눈물 흘리면서 목 놓아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 그죠. 이게 최고의 어떤 처방전이다 그죠. 알겠죠? 자,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짤이죠 그죠. 막히고 억눌린 마음, 막 가슴 아파, 답답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찡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실컷 울고 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감정 정화, 그죠? 이제 시원해, 개운해, 라는 이 표정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힌 그 감정, 억눌린 감정, 이것의 가장 좋은 처방전은 뭐다? 목 놓아 우는 울음, 통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박지원 씨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통곡 소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간의 우레와 같이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소리와 그 다음에 통곡 소리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이 존재하냐면 바로 이 지극한 감정이라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사리에 절실하다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통곡소리, 막 울음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엄청난 웃음소리는 다 지극한 뭔가 극에 달한 어떤 감정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리에 절실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리가 일의 이치에 절실하다, 꼭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일의 이치에 꼭 들어맞는 것이니 뭐가 다르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일의 이치에 꼭 들어맞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하게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표현으로 울건 웃건 뭐가 다르겠느냐 그거죠. 어쨌든 그 표현이라는 것은 다 똑같거늘 뭔가 어떤 감정 그게 그 희, 노, 애락, 애, 오, 욕 중에 어쨌든 그 감정이 모든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게 다 똑같은데 표현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게 통곡소리든 웃음소리든 뭐가 다르겠는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실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박지원 생각과는 약간
대비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 이 부분에다 울음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경우를 말한 거냐면 지금 박지원이 맞닥뜨린 이 광활한 이 요동벌판을 바라봤을 때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그 감정, 그 지극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감탄의 극치를 겪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그냥 오로지 슬픔, 이꼬르 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짝을 맞춰놨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본 사람들이 있느냐? 다 겪어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댄다. 그러니까 억지 울음을 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 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